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북미 종전선언이 과연 3월 9일이 우리 대선일이죠. 대선일 전에 가능할까? 아니면은 뭐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지 시간으로 2월 12일, 우리 시간으로는 2월 13일에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있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국방장관을 포함해서 한미일 간의 고위청 회담이나 미팅 또는 전화 통화가 급격하게 빈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번 2월 12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미국의 종전선언 협상 테이블 복귀 또 그리고 종전선언에 대한 어떤 확정, 어차피 문화는 몇 개월 전에 이미 대부분 조정이 된 것이고 지난 몇 개월 동안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뭐 추가 협의할 부분은 있겠지만 오늘은 그 시기와 관련해서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일단 3월 9일 선거 전에 가능할 수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이런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자, 이거는 어제 제가 올려드린 거고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지 시간 2월 10일, 우리 시간으로 13일 월요일인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있다. 이게 여러 가지 함의가 있다. 단지 종전선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종전선언을 뭐 몇 개월 전에도 하려고 했던 거니까 그간 우크라이나 사태로 공백이 있었죠. 그래서 종전선언에서 이제는 동서양진의 화해를 해서 새로운 세계 구도로 세계 질서로 가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미팅이 또 이어지는 종전선언이 어떤 냉전 체제가 굳어진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가장 큰 어떤 전환점이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인류사에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전에 복잡했던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서 이제 일본이 중요한 어떤 실마리를 줍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조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뭐 여러분 들으신 분들은 여러 번째일 수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지금 현 우크라이나 위기에서 당사자 간에 우크라이나 내전에 대한 휴전을 서로 합의함으로써 그리고 대화 국민으로 접어들면서 우크라이나 위기는 종식 국면에 들어선 거예요. 그게 1월 26일이고 1월 28일에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에너지 공동성명이 있었고 그래서 미국이 본인들의 유휴 LNG를 수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길을 열어뒀고 뭐 어제 그제 뭐 2월 8일, 2월 9일 이제 숄츠 미국 독일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면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정리되는 모양새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계속 긴장이 고조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출구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한 그래서 주도적으로 평화적인 해결로 방향을 틀게 이제 역할을 한 독일과 프랑스도 사실은 같은 형식의 출구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미국은 현재 하는 가장 힘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게 체인을 심하게 구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심동체로 지금 출구 전략이 진행되고 있다고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일본의 반응이죠. 일본은 이제 우크라이나 위기가 고조되면서 미국, 영국, 일본 이렇게 삼각 체제를 구성을 해서 위기가 더 고조됐을 때, 위기가 더 확산됐을 때, 또 전폭돼서 폭발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이익에 대해서 주판을 튀기고 있었고, 그게 편성해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본인들이 아쉬웠던 점을 회복하려고 했던 그런 욕심을 좀 성급하게 드러냈죠. 그게 이제 1월 26일에 있는 기시다와 아베 통화하고 그 통화를 통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던 어떤 근대문화유산 군함도권에서 일부 전진 놓는 상태에서 세계 여론과 우리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사도광산이라는 똑같은 형태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시도합니다. 우리한테 시비를 건 것이고 향후 1년, 1년 반 동안 진행될 여론전에서 우리를 충분히 누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고 그 자신감의 배경에는 미국이 생각하는 우크라이나 위기를 통해서 생각하는 어떤 새로운 구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아베 기시다는.
그런 중요한 결정을 했고, 거기서 한국이 이제 시비를 걸면은 당연히 시비를 걸 걸로 예상을 했었겠죠. 시비를 걸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치명적인 보복을 가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한 거죠. 두 수상이 협의해서 결정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그게 주말이었고, 주말이 지나는 와중에 유럽에서 큰 전환이 있었던 거죠. 전쟁에서 평화로의 전환이 있었고, 그게 기시다 아베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2월 3일 한일 외무부 장관 회의에서 일본 외무상이 바짝 엎드린 그런 자세를 보였죠. 그 이전에 고위 관계자가 이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와는 천양지 차가 있었죠. 조금 더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 한일 외무부 장관 통화도 일본에서 요청해서 이루어진 통화예요. 즉 일본에서 먼저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한 거예요. 잘해 보겠다고. 자, 그게 큰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에서 유럽에서의 사태가 크게 반전됐고 며칠간 그래서 미국이 생각했던 그림이 안 맞게 된 것이죠. 실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고 일본은 거기서 큰 패착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급격하게 관심사가 유럽에서 동부가 몇 달 동안 자리를 비웠던 종전선언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면서 일본의 입지가 급격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한반도 종전선언이라는 협상 테이블이 다시 열렸구나. 미국이 돌아옴으로써. 그리고 꾸준히 집요하게 반대해왔던 일본의 입지는 약해졌구나. 자, 이런 걸 이제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또 그저는 2월 9일 날 러시아에서 외교부에서 사도광산 관련해서 유네스코 등재 말입니다. 한국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어요. 일본을 비난하고. 즉 이거는 지금 내일 모레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당연히 종전선언에 관련 핵심적인 논의가 있겠죠. 가느냐 마느냐. 거기에서 러시아도 큰 이권이 걸려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이고, 한국이 어떤 협상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지난 몇 달간 자리를 비운 다음에 돌아온 미국이기 때문에 지금 협상력이 약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의 이권이 걸린 부분이 이번 종전선언에서도 바로 채택이 돼서 같이 끼워 넣어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동시에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전협상 지금 협상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 사안에 대한 어떤 힌트를 주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차피 이 종전선언의 당사자는 북한하고 미국이고, 오늘 이제 이야기하려는 것은 좀 전까지는 이제 기반 설명을 제가 드린 것이고, 어떤 타이밍을, 어떤 시점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문제.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죠. 자, 이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입니다. 현재에서는. 자, 그 중에서도 미국의 입장이 현재는 전 세계에 실존하는 가장 큰 힘의 실체죠. 그래서 그들의 시간표가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이 아마 당연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시간표를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자, 바이든이고 지금 엄청나게 낮은 지지율로 고생하고 있죠. 여태까지 취임 1년 후, 1년이 된 시점에서의 지지율을 봤을 때 밑바닥에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트럼프고 그 다음이 지금 바이든이에요. 자, 낮은 지지율이 있고, 이번 11월 달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중간에 선거가.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안 좋아 보여요, 상태가. 왜냐하면 작년에 아프간에서 출근하는 방식이 미국 내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 중소 국가들, 어느 양진영에 속해지도 않는 중소 국가들이 보기에는 미국을 신뢰할 수 없는, 미국에 기댈 수는 더 이상 없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맞는 결정이었거든요. 바이든은 물론 가장 실용적인 방안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지만, 물론 나오는 모양새가 좋지 못했다는 데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것 같아요. 자, 그것도 있고, 거기서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도 LNG를 시장을 좀 더 넓힐 수 있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겠지만, 미국이 크게 그렸던 미국 전체를 한번 전체 활기를 불어넣는 리더십이라는 부분도 있고, 경제라는 부분도 있고, 그럼 미국이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방식만큼 성공하지 못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실패에 훨씬 가까운 것이죠. 그런 게 있었고, 그 사이에 방치됐던 북핵 위험이라는 부분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종식이 되면서
종식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서 북핵 위험이 더욱더 도드라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려운 경제 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꼭 구조적인 문제예요. 꼭 바이든의 잘못은 아니죠. 이거는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것이죠. 예. 그래서 뭐 누구도 그렇게 공개적으로 데이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지금 뭐 경제 양극화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 양극화라는 면에서는 미국이 아마 세계에서 1등일 거예요. 그래서 돈을 쏟아 부어도 그 돈들이 경제를 돌리고 밑에 실제 일하는 근로자층 또 중산층에 가서 그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일자리가 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쫙 빨려드는 거죠. 진공청소기 빨아들이듯이 위에 자본으로. 예, 그거를 어떻게 고치기에는 너무나 진도가 많이 나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돈이 많이 풀린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지금 금리를 올리는 것도 이 세상 어느 나라보다 아마 미국이 힘들어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이든도 현실적인 사람인데 깨닫는 바가 있을 겁니다. 과거의 방식에서는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는다. 과거의 방식은 미국의 힘에 의존한 방식이었죠. 말 안 들으면 혼내주는 거. 내가 그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만으로도 강한 지원이 되는 그런 방식. 당연히 마음에 안 들으면 혼내준다는 건 당연히 깔려 있는 전제고요. 자, 이제 그런 방식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된다. 세상이 그만큼 바뀌었다. 또 동시에 미국은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 상대적으로. 네. 새로운 이제 인식이 있다고 봐야 돼요. 네. 자, 그러면서 지금 바이든이 가지고 있는 이 많은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네. 자, 11월 중간 선거가 제일 코앞에 왔을 거예요. 아마 가장 큰 제가 바이든이라면 가장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그럴 겁니다. 자, 북미 종전선언이라는 것을 11월 중간 선거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게 이걸 하려면은 두 가지 타이밍이 가능해요. 보통 대규모 행사나 이벤트는 한여름엔 잘 안 하죠. 네, 그럼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한여름이라서 대부분 휴가를 가고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사람들 모으기도 힘들고 행사 같은데. 그래서 보통 봄, 가을에 큰 이벤트를 다 하죠. 네. 그래 보면은 지난 이번 6월달 정도까지, 뭐 5월달이 어떻게 보면 제일 좋습니다. 6월달만 돼도 이미 더워지니까요. 6월달까지 하거나 아니면 여름이 휴가 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 10월까지 뭔가를 이벤트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11월 중간 선거에 영향을 주려면 반전 카드를 바이든이 마련한다고 한다면은. 그런데 이 두 가지 기간을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은 이제 종전 선언의 가장 큰 게 뭡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는 거예요. 자, 북한이 아무리 빨리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제 또 전 세계가 그걸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되게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해야 되겠죠. 핵무기가 해체되는 거. 그리고 그거는 바이든의 성과이기 때문에 가능한 널리 퍼지기를 아마 바랄 겁니다. 핵무기가 몇 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해체하는 데는 시간적인 필요해요. 전파되는 데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걸 9월, 10월에 해서는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6월까지 하느냐 아니면 봄에 하느냐 가을에 하느냐 여름이 안 된다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바이든이 선호한다 하면 당연히 봄에 하는 것을 당연히 선호할 거라고 봅니다. 그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거든요. 북한과 종전선언을 맺으면서 누릴 수 있는 효과를 최대한 전파하는 데는 일찍할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그리고 이제 한국 대선 관점이죠. 우리한테는 이게 또 재밌는 부분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대선은 3월 9일인데 이제는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옵션이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아니면 천천히 해도 되는 거고 시기가 그렇게 쫓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거치면서 또 미국의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면서 이제 종전선언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것도 11월 전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자, 그게 동의하실 수도 있고 동의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 동의하신다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게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갑자기 상황이 독특하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 과정을, 이것을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3월 달에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몰라요, 현재로서. 예. 그래서 미국이 우리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대선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남북이 조화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정부가 새로 구성됐다. 예. 그러면 그게 민주당 후보가 되든 아니면 야당 후보가 되든지 간에 수개월은 걸려요. 정부를 재구성하는데. 방향을 잡는 데도 몇 개월이 걸리고. 물론 우리는 북미 종전선언의 당사자가 아니죠. 그런데 이 종전선언을, 그 이벤트를 극대화하려면 판문점에서 일어나는 게 마땅해요. 자, 그곳에서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를 종결 짓는 것도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이죠. 정치적인 퍼포먼스라는 면에서도 적당한 것이죠. 예. 자, 그러면 많은 인사들이, 미국의 인사들 같은 경우는 한국을 통해서 이게 도착을 해야 돼요. 미군 기지로 남한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에 새로 들어선 정부가 여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은 분위기가 살지 않을 수도 있고, 실제 구체적인 일정을 잡는데도, 일정을 지키는데도 애로사항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바이든이라면 그 점을 충분히 고민할 것 같아요. 미 정부의 협상단이라면.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의 요구가 또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종전선언이라는 카드는 사실은 김대중 정부 때 조금 나온 이야기예요. 하나의 대안으로서. 예. 자, 그게 민주당 정부를 통해서 꾸준히 흘러오다가 이번 정부에서 어떤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현재 정부 사이에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남북 관계를 돌이켜 보면은. 자, 그럼 새로운 정부, 그래서 북한도 남한에 이때까지 신뢰를 쌓아온 정부가 있을 때 하고 싶다는 의욕이 아마 강할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들한테 북한의 요구 조건으로 그게 포함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는 미국과 북한의 이해관계가 같은 부분이고, 만약 러시아가 여기에서 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사두광선에서 이쪽에 강하게 북미 간의 평화 종전선언을 지원하는 세력이라면은 그들 또한 현 정부 내에서 하기를 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높아지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래서 현 정부 임기 내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단지 시기가 촉박하다는 게 있는 것이죠. 예. 자, 마지막 관점으로는 이제 미국이 처한 입장이죠. 우크라이나의 출구 전략 관점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있어서.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재의 긴장 상태를 계속 지속시킬 수는 없어요.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선에서 여론에 따른 어떤 체면 치레가 됐다. 여론의 향배가 어떤 미국의 정치적인 위치를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희석이 됐다. 출구 전략이 성공적이다. 이러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그만두는 그런 절차로서 봄에 러시아와, 예를 들어서 러시아도 한반도의 철도나 가스관 같은 기본적인 요구가 강하죠. 그리고 유럽의 지도자들도 어차피 유라시아 대륙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됨으로써 유럽의 경제에 새로운 희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그걸 대륙 세력이라고 표현을 이제 지난 동영상들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유럽의 국가들, 또 미국의 체면을 챙겨줘야 되는 그들의 입장에 봐서도 이번에 종전선언 이벤트가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화해를 하는 그런 입장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아마 그들의 바람일 거예요. 예, 러시아도 그럴 것이고. 예. 자, 그럼 여기서 미국이 어차피 유라시아 대륙에 있어서의 발언권이 예전만 같지 못할 때는 여기서 새로운 시장에서 나오는 혜택에 미국도 발을 담글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게 본인들한테 유리하면. 그래서 그렇게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어느 정도. 그리고 그 미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또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출구 전략, 오히려 그걸 밟고 일어서서 더 미국의 어떤 리더십이란 부분, 이제는 전쟁을 통해서 상대방을 한쪽을 없애버리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같이 사는 리더십이라는 그런 선도적인 새로운 리더십에 있어서의 어떤 선제적인 위치 선점, 새로운 희망을 줘야 되잖아요. 리드라는 것은. 과거에 예수나 석가모니가 등장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희망을 느꼈기 때문에 그게 종교화 된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미국도 좀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이때까지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리더십이 구현될 수 있고, 서로가 다 너와 나가 적이 아니라 우리 둘이 합치면은 새로운 행복이 생겨난다, 이런 메시지를 줘야 될 필요를 한번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 요구를 받는 것이죠. 심지어 러시아한테서도, 유럽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도 당연한 것이고, 러시아한테서도 그런 요구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봤을 때는 역시나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모든 걸 감안했을 때 현 정부 내에서, 현 정부가 예를 들어서 임기 말이 4월이나 5월 정도였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봅니다. 종전선언을 가자고 결정을 내린다면. 오늘 말씀드린 모든 사안에서 그 중에 한 7, 80%가 미국의 기준으로 말한 거지만 미국의 기준에서 불편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정부의 임기가 3월 초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대선 정국이 들어서면서 3월 초 중반이 들어가면은 향후 몇 개월간은 방향이 안 잡힐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한테는 시간이 안 좋아지는 흐름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굳이 절충안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그런 양자의 입장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 기존에 지금 현 정부의 대통령이 물러나기 전에 종전선언에 대해서 북미 간의 합의, 그 내용이 다 공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합의할 거다. 예. 이제 조인식만 남은 거죠. 예. 시점도 정하고 장소도 정하고 판문점에서 한다. 그때는 아마 4월에서 6월 중에 어느 날이겠죠. 그래서 현 정부 내에, 현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북미 합의를 완결 짓는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들어왔을 때 실행에 옮기는 행사를 의미 있게 판문점에서 치른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도식적으로 중간적인, 평균적인 그런 절충안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앞에서 오늘 쭉 언급드린 것에 그 각각의 시기를 선택함에 있어서 불편함, 요인들에 있어서 그 불편함들이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서 북미 종전선언을 가기로 마음을 먹는다면은 이번 정부 임기 전에도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 두 번째가 절충안 정도일 거고, 세 번째가 차기 정부로 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차기 정부로 밀리게 된다면은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져서 종전선언 자체의 성사 가능성도 다시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미국이 북미 종전선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한다면은 선택하고 싶지 않은 그런 옵션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예. 자, 오늘은 종전선언을 우리가 북미 간에 하게 된다면, 이번 2월 12일 현지 시간으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서 미국이 결정을 한다면, 협상을 통해서 그 시기가 언제쯤 될까, 각각 시기에 있어서의 장단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떤 선택지를 가지게 될까, 미국이.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